이야기는 주인공이 작업실에서 중요한 작업에 완전히 몰두한 채 시작됩니다. 그는 화로 앞에 서서 온 힘을 다해 금속 조각을 망치질하고 있습니다. 모루 앞에서 남자는 확신에 찬 채 망치를 들어 올려 또 한 번의 정교한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매 강력한 충격마다 어두운 작업실 사방으로 에너지 불꽃이 튑니다. 갑자기 그의 뒤에 유령 같은 실루엣이 나타나 정말로 성공할 것인지 묻습니다. 푸르스름한 영혼은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며 정말로 이 복수를 끝까지 해낼 것인지 묻습니다. 인내심을 잃은 주인공은 유령에게 꺼지라고 말하지만 유령은 그저 웃으며 죄책감을 느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망령은 그를 비웃으며 이제 와서 그 결심 타령은 집어치우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더욱 기세를 올려 화로에서의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과거와 한 젊은 여성과 관련된 후회스러운 장면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직후 혼란스럽고 폐허가 된 전쟁터의 편린들이 그의 기억을 스쳐 지나갑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를 품에 안았던 고통스러운 순간도 기억합니다. 이 때문에 상실의 고통이 그를 덮치고 그는 거센 폭풍 속에서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영혼은 그가 이제 복수를 원하는 대장장이라고 비난합니다. 유령은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주인공은 그저 명상에 잠기듯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도발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차가운 표정으로 눈을 뜨며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택은 이미 끝났다고 영혼에게 확신시킨 직후 장면이 바뀌고 우리는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마교의 대장장이로서 15년의 세월을 바쳤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청년은 자신이 일으킨 비극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 거대한 궁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단호한 표정은 목표 달성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문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마의 장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문 반대편 광활한 뜰에는 군중이 엎드려 마천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마천이 불과 15년 만에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해 연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이 모든 위협의 주역인 절대 군주를 찬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옥좌에 평온하게 앉아있는 가공할 혈마군주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령이 모두에게 마의 장인이 11번째 신병을 바칠 것이라고 알립니다. 길이 열리자 주인공은 평온하게 뜰 중앙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는 이것이 구원이 아닐지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는 무릎을 꿇고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병을 선보입니다. 그는 큰 기대를 품고 기다리던 전령을 향해 나무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상자에서 매우 불길한 보랏빛 기운이 뿜어져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전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상자를 쳐다봅니다. 물건을 열자 보라색 기운에 휩싸인 비수가 드러나고 남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갑자기 비수가 강렬한 빛으로 변하자 그는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그저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빛은 전령 앞에서 거대한 에너지 검날로 구현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검날은 겁에 질린 남자를 향해 고속으로 날아갑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이게 무슨 수작이냐고 소리치며 주인공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 후 공격이 그를 정면으로 강타하여 엄청난 힘으로 날려보냅니다. 옷이 찢어지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멈추지 않고 훨씬 더 파괴적인 보라색 에너지 파동을 발산합니다. 이 강력한 폭발은 뜰을 휩쓸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터무니없는 힘으로 쓸어버립니다. 공격의 진짜 목표는 사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혈마군주였습니다. 옥좌에 앉은 혈마군주는 지루한 표정으로 공격을 지켜볼 뿐입니다. 강력한 에너지 폭발이 전진하여 군주의 결계에 부딪히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공격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그는 군주가 단 한 손으로 모든 것을 막았고 완전히 무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그는 군주를 가리키며 주군이 직접 가르쳐준 무공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주인공은 자신의 생명과 기력을 소모하여 이길 준비를 하며 모든 힘을 해방합니다. 그의 위로 거대한 보랏빛 에너지 검날이 구현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해 보입니다. 그가 모든 힘을 공격에 집중하자 그의 눈은 맹렬한 결의로 빛납니다.
분노의 포효 속에서 그는 군주를 쓰러뜨리겠다고 선언하며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거대한 에너지 검날이 파괴적인 힘으로 내리꽂히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타격의 충격이 너무 강해서 충격파가 뜰 전체를 격렬하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교도 중 한 명이 그 대장장이가 어떻게 저런 힘을 가졌는지 의아해하며 망연자실한 채 장면을 지켜봅니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며 폐허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주인공이었지만 그의 발밑에는 피웅덩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헐떡이며 부상당한 주인공은 마침내 승리했고 복수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는 이 모든 상황을 재미있어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혈마군주는 무형의 비수는 감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무기를 칭찬하며 이름값 하는 신기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몸을 통과하게 둡니다. 주인공은 군주가 어떻게 비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아해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군주는 으스러뜨릴 듯한 힘으로 그의 목을 잡습니다. 혈마군주는 충성스러운 종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당가의 후계자라 할지라도 그의 복수는 완전히 쓸모없다고 밝힙니다. 목이 졸리면서 주인공은 순수한 증오가 서린 눈으로 군주에게 닥치라고 말합니다. 주군은 기력이 아직 남아있었다면 어떻게든 곁에 두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조롱을 무시하고 마군주에게 영원한 저주를 겁니다. 군주는 다음번엔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답하며 마지막 선물을 제안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해독할 수 없는 말로 기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군주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해 겁에 질립니다. 최후의 일격으로 혈마군주는 주인공의 몸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혈마군주는 붉은 에너지의 비수인 마지막 선물을 날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공격을 준비하자 손바닥에서 강렬한 빛이 빛납니다. 붉은 에너지 비수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주인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것으로 주인공은 붉은 빛의 정통으로 맞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타격의 충격은 그를 잔혹한 힘으로 날려버려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그는 가슴에 비수가 박힌 채 생명 없이 땅에 쓰러집니다. 몸이 서서히 쓰러지면서 그는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 속에서 자신이 결함 있는 단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신기를 만들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미래를 알았다면 달라졌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리하여 마계가 나타난 날 동세훈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어두컴컴한 방의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누군가 맞은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칩니다. 이 남자는 격분하여 식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있는지 묻습니다. 반대편에서 주인공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곳의 소음에 대해 불평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쓰다가 날카로운 두통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감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멎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앞에서 짜증이 난 남자가 식탁을 치며 자기 말이 들리지 않느냐고 소리칩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가해자는 그를 당 공자라고 부르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남자는 손을 들고 복종하지 않는 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후 그는 주인공의 뺨을 세게 때려 옆으로 격렬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뺨에 손을 댄 채 주인공은 따끔한 충격을 느끼며 완전히 멍해집니다. 가해자는 이제 정신이 드냐고 소리치고 주인공은 앞에 있는 얼굴들을 알아봅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그를 놀라게 하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재빨리 뒤를 돌아봅니다. 바닥에는 음료가 쏟아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방에 긴장감을 더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바닥에서 울며 자신을 소가주님이라고 부르는 소녀를 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자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붉게 변합니다. 비극적인 기억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고 끔찍한 상황에 처한 같은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제서야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고 자신이 16년 전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늘 소울이라는 소녀가 끔찍한 일을 당했고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바닥에 쓰러진 어린 소녀를 보며 그는 그 비극적인 날로 돌아왔음을 확신했다. 주인공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아해했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결심했다. 곧이어 그는 소울에게 다가가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를 위로했다. 다정한 눈빛으로 그는 예전에 지켜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가해자는 그의 말에 화가 나 분노에 가득 차 다시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우리의 주인공이 인상적인 힘으로 남자의 주먹을 잡아채 공중에서 멈춰 세웠다. 그러고는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며 남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가해자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당 공자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고 소리쳤다. 그는 계속해서 주인공의 누이가 자신에게 꼬리를 쳤다고 모욕하며 죽고 싶냐고 물었다.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그의 말을 끊었다. 주인공은 그에게 입 닥치라고 말했고 가해자는 그 대담함의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주눅들지 않은 주인공은 그의 냄새와 외모가 끔찍하다고 말하며 그를 도발했다. 그 도발은 남자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는 분노에 눈이 멀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주인공은 그의 인성은 더 최악이라고 말을 마쳤고 남자는 무기를 뽑아들었다. 그는 검을 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놀랍게도 우리의 주인공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공격을 피했다. 주인공은 기습 공격은 정파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맞았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실력을 뽐내며 손쉽게 공격을 피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가해자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인지 의아해했다. 남자는 피하기만 하는 그를 오만하다고 부르며 강력한 공중 공격을 위해 뛰어올랐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일격을 준비하자 그의 검이 강렬한 기운으로 빛났다. 그는 운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싸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움직였다. 갑자기 가해자는 충격에 빠졌고 주인공은 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자신의 검으로 상대의 검을 막아낸 것이었다. 두 칼날이 힘껏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고 방 안에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가해자는 주인공의 막아내는 힘이 월등함을 느끼며 간신히 검을 붙잡고 있었다. 주인공은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반격할 준비를 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몸을 돌려 준비되지 않은 남자의 가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 타격의 충격으로 가해자는 무자비한 힘에 의해 공중으로 날아갔고 그 과정에서 무장 해제되었다. 필사적으로 공중에서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끔찍한 추락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주인공은 붉게 빛나는 눈으로 증오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가해자는 당 공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사악한 기운에 완전히 겁에 질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근처에 있는 다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재빠른 동작으로 주인공은 그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단검을 움켜쥐었다. 남자는 당황하기 시작하며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직후 그는 몸을 돌려 첫 번째 가해자의 팔에 잔혹한 일격을 가했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팔을 부여잡았고 팔에서는 바닥으로 피가 쏟아져 내렸다. 주인공은 그를 내려다보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바닥에 누운 채 남자는 당가의 별볼일 없는 놈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의아해했다. 단전조차 쓰지 못하는 자가 무슨 비열한 수를 썼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차가운 시선으로 주인공은 이번에는 이 일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겁에 질려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애원하는 남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자신은 영웅이 아니며 이제 이 빚을 완전히 청산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남자의 눈에는 순수한 절망감이 차올랐다. 그의 칼날이 붉은 기운으로 빛나자 그는 다음 목표는 심장이라고 경고했다. 퍽! 주인공은 동의하며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남자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단검을 교차시킨 채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며 단지 빚을 청산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자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보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다. 주인공의 칼날이 붉은 기운으로 빛나자 그는 다음 목표는 심장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두 남자는 이호송이 어떻게 저렇게 질 수 있었는지 충격을 받고 의아해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당가의 별볼일 없는 놈과의 싸움이었으니 결과는 뻔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 광경을 본 남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당 공자에게 이제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황을 경계한 남자는 동료에게 먼저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고는 도망쳤다. 홀로 남겨진 주인공은 점점 더 커지는 사악한 붉은 기운에 휩싸였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서 보라색 에너지 구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입에서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렸고 온몸에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주인공은 그것을 견디기 위해 애쓰며 자신의 마기를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호송에게 몸을 돌려 항상 무시당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짜 문제는 소울에게 한 짓에 대한 남자의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결여였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호송은 일어나 주인공에게 당장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주인공은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며 단검으로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칼날이 이호송의 어깨를 파고들자 그는 직격의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이제 누가 오는 건지 의아해했다. 의문의 손이 나타나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결정적인 일격을 멈췄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나 방 공자에게 즉시 멈추라고 소리쳤다. 주인공은 방해에 놀라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다. 한 무리의 무사들이 나타나 더 이상 홀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들이 제자의 개인 경호대인 용의 계승자 호위대임을 알아차렸다. 그 무리의 대장인 손유곤이 다가와 경멸하며 그를 쓸모없는 잡종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처음부터 한패였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눈이 증오로 빛났다. 이 남자들이 이호송과 함께 최악의 배신자들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그들 모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대장은 그를 쏘아보며 만약 그들이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이호송이 정식 제자가 아닌데 그들이 무슨 권리로 간섭하냐고 따졌다. 날카로운 대답에 직면한 손유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손유곤은 주인공이 이호송에 대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의아해했다. 주인공은 그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제 와서 악을 처벌하는데 간섭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 비난에 손유곤은 그를 무례하다고 부르며 처벌은 그가 내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꽤 재미있다는 듯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이것이 정도의 수준이냐고 물어 대장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사악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그들이 참으로 공정하다고 비꼬며 말했다. 완전히 격분한 손유곤은 검을 뽑아들고 그가 무린맹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대장은 그에게 무릎을 꿇을 마지막 기회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연하게 그는 손유곤이 입만 놀려서 대장 자리를 얻었냐고 물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남자는 주인공의 오만함이 터무니없고 끝이 없다고 말했다. 거기서 그는 인내심을 잃고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당장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싸움이 시작되고 주인공은 손유곤이 절정 고수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그는 싸울 준비가 된 다른 3명의 인류 무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호위무사 중 한 명이 전력을 다해 공격하지만 주인공은 아무 문제 없이 그의 검을 막아냈다. 작은 단검이 검날을 멈춰 세우며 주인공의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여주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호위무사 중 한 명에게 발차기를 날리고 다음을 준비했다. 주인공은 등 뒤에서 오는 기습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침착히 피했다. 호위무사 중 한 명이 위에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주인공은 마지막 순간에 피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두 무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집중된 시선을 유지하며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리하여 그는 인상적인 민첩함으로 모든 공격을 하나도 빠짐없이 피했다. 그는 1점 선멸을 사용한 대가로 2년치의 기력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우리의 주인공은 이 싸움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겠다고 결심한다. 경비병 중 하나가 기합을 외치며 달려들어 강력한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한다. 재빠른 발걸음으로 우리 주인공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나아가 반격 자세를 취한다. 그 직후 그는 단검을 손에 쥔 채 경비병을 뛰어넘어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그대로 남자의 등에 직격타를 날리자 남자는 충격으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그렇게 경비병은 바닥에 쓰러졌고 완전히 패배하여 일어설 기회조차 없었다. 쉴 틈도 없이 주인공은 다른 상대에게 강력한 기공탄을 발사한다. 마지막 남은 경비병은 동료가 너무나 쉽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기세를 잃지 않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서 있는 경비병을 향해 극도로 분노하며 다가간다. 남자는 그를 삼류무사라 소리치며 자신들을 가지고 놀았다고 비난한다. 그 모욕에 주인공은 그저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줄 뿐이다. 그의 차가운 시선을 본 경비병은 겁에 질려 망설임 없이 그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갑자기 손유곤이 격렬하게 소리치며 주인공에게 당장 집어치우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대장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의 속도에 놀라 고개를 돌린다. 눈을 붉게 빛내며 손유곤은 주인공에게 파괴적인 발차기를 날린다.
그 일격의 충격은 너무나 강해서 그는 터무니없는 힘으로 무방비 상태로 날아간다. 그대로 그는 땅에 세게 부딪히고 공격의 고통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낀다. 쓰러져 다친 채 주인공은 경멸의 눈빛으로 다가오는 대장과 마주한다. 손유고는 그에게 욕을 하며 너 같은 하찮은 놈이 감히 이런 난장판을 벌이냐고 묻는다. 그는 내 놈의 자리는 바닥이며 삼류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장은 설교를 계속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그 모든 짓거림에 질려버렸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라곤 손유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것뿐이다. 단호한 표정으로 그는 자신이 이제 사용하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억지로라도 상단전을 열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다. 이것을 본 손유곤은 놀라서 소리치며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그에게 말만 많다고 도발하고 대장은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장에게 시간 끌지 말고 덤비라고 말하며 그의 단검이 빛나기 시작한다. 이에 손유곤은 격분하며 정말로 죽고 싶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대로 그는 검을 손에 쥐고 앞으로 뛰어올라 주인공을 영원히 끝장낼 준비를 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강력한 푸른 번개의 기운에 휩싸인 채 침착하게 그를 기다린다. 갑자기 그는 몸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눈을 크게 뜬다. 손유곤은 형태없는 단검을 보고 충격에 빠져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그때 단검이 자신의 단전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지만 지금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대장은 끝났다고 소리치며 이유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자신의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에 주인공의 단검들이 땅에 떨어지고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대량의 푸른 기운을 모으며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선언한다. 그 직후 황금빛 기운이 신비롭게 홀 전체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이 기운이 손유곤을 감싸고 그의 공격을 멈추게 하자 그는 그 광경에 완전히 놀란다. 손유곤은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다. 잠시 후 황금빛 기운에 휩싸인 신비한 인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남자는 침착하게 주인공을 향해 걸어가고 주인공은 주의 깊게 그 장면을 지켜본다. 주인공은 눈앞의 백발노인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어깨에 손을 얹으며 새로 나타난 이는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그를 젊은이라 부른다. 그는 그런 힘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주인공은 놀란다. 그제서야 주인공은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마침내 깨닫고 아연실색한다. 모두가 시대의 최강 무예가이자 위대한 무림맹의 맹주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가 무림맹의 맹주 검제 유진학임이 밝혀진다. 주인공은 그토록 전설적이고 강력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차분한 몸짓으로 유진학은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매우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그의 힘 사용에 대한 경고는 아직 모든 상황을 파악 중인 주인공의 마음속에 메아리친다. 무림맹주의 위압적인 존재감이 압도적인 기운으로 홀을 가득 채운다. 그 앞에서 모든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알아보며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는다. 검제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싸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주인공은 전설적인 인물의 등장에 여전히 충격받은 채 말없이 맹주를 응시한다. 검제의 비극적인 과거를 떠올리자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오른다. 그는 혈교와의 전쟁에서 무림맹의 패배가 불가피해 보였던 때를 회상한다. 그때 많은 이들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혈교 앞에 무릎 꿇었지만 맹주와 그의 무당파는 달랐고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정도의 수호자로서 검제는 매일 무기를 들고 싸웠다. 이는 그가 바로 주인공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씁쓸한 기억을 잠시 밀어내고 바닥에서 단검을 집어든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유진학이 단검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에 안도한다. 혈마조차 그것에 대해 몰랐으니 대종사께서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거기서부터 젊은이는 다음 문제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만약 검제의 태도가 바뀐다면 이것으로 반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침묵에 직면한 대종사는 이 모든 것이 매우 기이하다고 생각하며 살짝 비웃는다. 유진학은 자신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밝힌다. 그리하여 그는 눈앞의 젊은이가 매우 흥미로운 재능을 가졌다고 결론짓는다. 맹주의 말에 주인공은 긴장하고 식은땀 한 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갑자기 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가 꽤 무서웠을 거라고 말하고 젊은이는 놀라 돌아본다. 한 여인이 소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키며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한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는 어린 소녀에게 일어나기 전에 좀 더 쉬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 유진학은 그녀를 계집애라 부르며 또다시 그렇게 사라지면 어쩔 뻔했냐고 묻는다. 그녀는 대종사께 사과하고 세 사람은 어질러진 홀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한다. 보얀이라는 이름을 듣자 주인공은 충격을 받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가 신의 보얀 전 문주이자 강력한 치유사임을 알아본다. 이로써 그는 그녀의 도착으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음을 깨닫는다. 장면은 15분 전 작은 연못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전환된다. 보얀은 유진학과 이야기하며 이 일에 대해 몇 번이고 경고했다고 말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종사는 저자들이 결코 그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무린맹의 많은 이들이 명예를 잊었기에 자신이 이 모든 것의 맹주가 되었다고 한탄한다. 슬픈 표정으로 그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무것도 실제로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보얀은 그에게 술을 따라주며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쉬울 거라 생각했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그녀는 혼자서 너무 많은 문제를 짊어진 그를 고집불통 노새라고 부른다.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이어간다. 연못 근처 야외에 앉아 신이는 그에게 도움 없이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만약 일이 힘들어지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좋은 술과 함께 쉬라고 제안한다. 특이한 조언에 직면한 대종사는 그저 작게 재미있다는 미소를 짓지만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뀐다. 보얀은 그가 마인들에게 쓰러지면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를 꾸짖는다. 그는 그러자 그녀가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의원은 그의 대담함에 놀라 고개를 돌린다. 이마에 핏대가 서면서 그녀는 완전히 격분하여 그를 썩어빠진 악당이라고 부른다. 현재로 돌아와 보얀은 그를 빠른 노새라 부르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착했는지 궁금해한다. 이호성을 분석하며 그녀는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신선이라도 그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손유고는 젊은이가 인류 고수를 물리치기 위해 투사체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의원이 한 말은 옳았고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다. 거기서 그녀는 주인공에게 돌아서서 정말로 투사체를 사용했는지 묻는다. 그 질문에 유진학은 그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마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기서 대종사는 경비병들이 사방에 쓰러져 있는 완전히 파괴된 홀을 관찰한다. 손유고는 2호성의 부상이 매우 심각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망적으로 소리친다. 바닥에 누운 채 주인공은 한탄하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아해한다. 상황에 직면한 대장은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검제는 무릎 꿇은 주인공을 보며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사부는 주인공에게 이 난장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당가의 무공을 썼을 뿐이니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자기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게 한 짓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어른에 대한 예의는 여기까지라며 결연히 바닥에서 단검을 집어든다. 그의 눈은 붉은 기운으로 빛나고 앞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더는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유진학은 격분하며 고작 감정 때문에 목숨을 버릴 거냐고 묻는다.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공은 전속력으로 대사부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임박한 공격에 맞서 검제는 강렬한 빛과 함께 강력한 금빛 안광 기술을 발동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몸에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끼고 자리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대사부는 복수가 목숨보다 더 가치 있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는 속으로 이번 생에는 이뤄야 할 훨씬 더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후 그는 전생의 혼돈 속에서 파괴된 간판을 떠올린다. 이에 주인공은 그저 이 망가진 세상을 조금씩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굳은 시선으로 목숨을 불태워서라도 사부와 같은 길을 따를 것이라고 선언한다. 유진학은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보연의 말을 떠올린다. 그러자 검제는 돌아서서 그것이 진정 저 젊은이의 소원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대사부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완전히 놀란다. 갑자기 유진학이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자 그의 주위에 수많은 검이 호련히 나타난다. 황금빛 검 중 하나가 모두의 바로 앞에서 인상적인 기세로 바닥에 꽂힌다. 이윽고 검제는 그의 절정의 검술로 거대한 음양의 상징을 만들어낸다. 주인공은 경외심에 차서 지켜보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들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 외에도 대사부의 움직임은 보기에 매우 아름답다. 그 기술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커서 저런 검에 맞는 것조차 영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부드러움 속의 강함이라는 무당검법의 정수를 깨닫는다. 갑자기 대사부가 온 힘을 다해 소리치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쓰러진 이호성에게 다가가 검을 든 채 그의 이름을 부른다. 충격받은 얼굴로 젊은이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사부님이라 부른다. 안도하며 그는 사부님께서 드디어 오셨다고 말하고 나무 바닥에 엎드려 절한다. 하지만 보현은 그를 꾸짖으며 문제를 일으키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모욕했다고 말한다. 이에 유진학은 그의 목에 검을 겨누고 상대는 목숨을 걸었다고 말한다. 대사부는 그의 명예에 대해 묻고 이호성은 그 질문에 할 말을 잃는다. 필사적으로 그는 자신도 목숨을 걸 것이며 주인공이 먼저 시작했다고 변명하려 한다. 하지만 사부는 닥치라고 말하며 더 들으면 기가 썩을 것 같다고 한다. 직후 검제는 주인공에게 돌아서서 이 모든 난장판에 대해 사과한다. 주인공은 감사 인사를 하고 이호성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사부님을 외친다. 차가운 시선으로 대사부는 저런 젊은이를 제자로 둔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 남자의 처벌을 행동할 준비를 하는 주인공에게 맡긴다. 푸른 번개의 기운에 휩싸인 주인공은 겁에 질린 남자에게 걸어간다. 검을 손에 든 채 그는 악당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주인공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주먹에 막대한 양의 푸른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공격을 준비한다. 지체 없이 주인공은 겁에 질린 남자의 가슴에 파괴적인 주먹을 날린다. 그 타격의 충격이 너무 강해 푸른 에너지가 그의 온몸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그로부터 에너지 구체가 형성되어 터무니없고 통제 불가능한 힘으로 폭발한다. 그리하여 이호성은 방어할 틈도 없이 잔혹한 힘에 의해 날아간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고 나무 바닥은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산산조각난다. 필사적으로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느낀다. 주인공은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사부는 겉으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다. 주인공은 유진학에게 돌아서서 저자들의 심판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한다. 다른 경비병들은 범인이 처벌받았으니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공손한 몸짓으로 그는 검제께서 자신의 무례함을 무시했으니 자신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한다. 직후 그는 자신의 체면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며 소울에게 걸어간다. 소녀를 품에 안고 그는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녀의 가문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멀어지자 대사부는 주인공에게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요청에 주인공은 돌아서서 짧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차 한잔 할 시간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덧붙인다. 장면이 바뀌고 한 여인이 나타나 모두가 왜 이리 서두르고 혼란스러워하며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다른 곳에서 주인공은 탁자로 걸어가 액자를 매우 유심히 쳐다본다. 사진 속에서 그는 더 나이 들고 자신감 있는 표정의 자신을 보고는 정말 해냈다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마침내 과거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음을 스스로 확인한다. 그 순간 그는 다시 보게 될 거라던 혈마 군주의 말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이 모든 상황이 군주의 의도였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림자의 얼굴이 가려진 채 그는 이 사악한 가능성에 완전히 격분한다. 그는 반드시 그 마귀가 모든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한다. 이번에는 결연한 표정으로 이 새로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후 그는 높은 책장으로 걸어가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 곧이어 그는 찾던 것을 발견하고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그것은 그의 가문의 능력인 연금기공에 관한 책으로 밝혀진다. 그의 결연한 시선은 마침내 복수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바닥의 웅덩이를 보며 그는 저것이 전생의 잔재인지 의문을 품는다. 갑자기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검은 액체를 쉴 새 없이 토하기 시작한다. 무릎을 꿇은 채 그는 명상을 통해 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연금기공은 단조와 신체 재생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는 끔찍했고 그의 단전은 내공을 도구로 인식했다. 이 때문에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이제 그의 계획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기술이 그에게 터무니없는 힘을 지닌 신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가 배운 혈마의 무공은 다른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이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려 준비하는 그의 발을 푸른 기운이 감싼다. 그는 돌아오기 전에도 그의 기형적인 단전은 어떻게 해도 제거할 수 없었음을 기억한다. 그리하여 상황은 여전하고 그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황금빛 에너지를 띤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밤이 되어 웅장한 궁전에 어둠이 내린다. 보름달 빛 아래 정적이 그곳을 지배하고 그는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한다. 많은 훈련 끝에 그는 경맥이 연결되고 단전이 완성되었음을 깨닫는다. 이로써 그의 기운은 마침내 안정되고 그는 거대한 힘이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운기법이 50%에 이르렀고 혈마의 것은 10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둘 다 상단전과 선천지기를 사용하며 하나는 힘을 쉽게 회복시킨다. 한편 다른 기술은 그가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 상황에 직면하여 그는 공중에 떠서 아무도 자신의 현재 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제 자신의 선천지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곧이어 그는 자신의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아무도 근처에서 그를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겠다고 결심한다. 방을 거닐던 중 주인공은 매우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갑자기 멈춘다. 그는 이어서 왜 무형의 단검이 자신과 함께 과거로 돌아왔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자 그의 눈이 커지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문에 나타나 잠시 동안 조용히 그를 관찰한다. 젊은이는 그를 소가주님이라 부르며 갑작스러운 방해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 주인공은 괜찮다며 언제든 그들이 부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젊은이가 깜짝 놀라자 주인공은 그가 종일이냐고 묻는다. 젊은이는 그저 내라고 더듬거린다. 주인공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라고 말하자 종일은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하며 그렇다고 대답한다.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다고 말하고 젊은이는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장면이 바뀌고 주인공이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뜰을 가로질러 걷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천우전이라 불리는 큰 정각 앞에 도착하여 들어갈 준비를 한다. 안에서는 누군가 그의 말이 이치에 맞는지 묻고 그는 피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갑자기 정각의 문 하나가 열리며 회의실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온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경멸에 찬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남자들로 가득한 긴 탁자와 마주한다. 무리 중 나이든 남자 한 명이 순수한 분노와 불쾌감이 담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나쳐 정각을 가로질러 걷는다. 한 남자는 눈앞의 젊은이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고 역겨운 표정을 짓는다. 갑자기 비극적인 기억이 떠오르는데 누군가를 품에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그는 자신에게 매우 중요해 보였던 한 남자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 남자의 생명 없는 시신을 안고 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정각에서 다시 그를 괴롭힌다. 그러자 그는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며 굳은 결심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한다. 그는 단호한 몸짓으로 모두 앞에서 자신을 가문의 소가주 동세훈이라고 소개한다. 그러자 보름달 아래 절박한 비명소리가 담긴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를 강타한다. 비극적인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세를 유지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가문 사람들을 마주한다. 그는 가주님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왔다고 선언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한 노인이 그에게 일어서라고 말하는데 그는 바로 당가의 가주 당무열이다. 그 명령의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주님의 명을 받들겠다고 말한다. 다른 남자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보이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현재 당가가 독에 잠식된 상태라고 말한다. 그는 논의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가문 내 두 가지 치명적인 독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을 들고 지금 바로 연설을 계속하겠다고 모두에게 알린다. 곧이어 방 안에서 만해표국의 표국주인 당호열이 소개된다. 그 남자는 소가주께서 일으킨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첫 번째 독이 바로 당호열 자신이라고 밝힌다. 절박해진 남자는 그에게 가문의 형당으로 직행하라고 애원한다. 갑자기 사악한 곰 같은 형상이 나타나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위태롭다고 말한다.
주먹을 꽉 쥔 채 주인공은 순수한 결의와 용기가 담긴 눈빛으로 그 남자를 마주한다. 그는 과거의 대결에서 반드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는 숙부가 가문에서 독립할 것인지 물었던 날을 회상한다.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말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절박해진 주인공은 표국이 사라지면 당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숙부는 그를 밀치며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떠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 배신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며 자신은 당무열에게 가주 자리를 빼앗겼다고 말한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는 숙부가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자 남자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당가가 마침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만약 자신의 기술을 통달하지 못했다면 재능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침공이 있기 전에도 당가는 재정 파탄으로 멸망했을 것이다. 갑자기 한 손이 당오열의 팔을 잡고 분노에 차 그를 표두라고 부른다. 동준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감히 정당한 후계자에게 그토록 무례하게 구느냐고 묻는다. 그는 형당에 가는 사람 중 누구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며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당오열은 슬픈 척하며 자신도 이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것이 당가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인다. 한 남자가 손 집사에게 청성파에 맞서 우리 편이 되어줄 문파가 있느냐고 묻는다. 외당의 총관인 손기온이 소개되는데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주인공은 가문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 싸움에서 아무도 자기들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가문의 투지가 사라졌으며 이 패배주의가 바로 이곳의 두 번째 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그는 받은 것은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 가문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말한다. 한 남자가 어떻게 그 제자를 이겼는지 싸움에서 금지된 무기를 사용했는지 묻지만 주인공은 그를 쏘아보며 그가 틀렸고 곧 대가를 치를 차례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는 이것이 그 남자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남자는 그 대담함에 완전히 격분하여 정각에서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 소리친다.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삼류 무사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남자는 강력한 녹색 기운을 뿜어내며 자신의 절정 고수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젊은이는 그 압력을 견뎌내고 남자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기운에 저항했는지 의아해한다. 갑자기 대가주께서 입을 열어 정각의 모두에게 즉시 조용히 하라고 명한다. 그러면서 대가주께서는 왜 소가주가 이호송과 싸웠는지 물으며 그를 심각하게 쳐다본다. 그 질문의 주인공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당오열은 격렬하게 소리치며 소가주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말한다.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공은 숙부에게 돌아서서 가문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 남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주인공은 그곳의 모두에게 당가가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주춧돌이며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 말들이 당가의 선대가주의 마지막 유언이었음이 밝혀진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자신의 혈육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가주께서는 젊은이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그를 지켜볼 뿐이다. 다른 구성원들은 초조해하며 이 모든 소란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주인공은 소울이 그 남자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야 했냐고 묻는다. 하지만 당오열은 금지된 무기에 대한 자신의 질문이 아직 제대로 답변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신경 쓰지 않고 주인공은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사용했던 작은 단검들을 드러낸다. 한 남자가 저것은 그냥 훈련용 단검일 뿐이라며 그것으로 어떻게 그 제자를 이겼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자신의 선천징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류무사를 제압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 남자는 만약 그렇다면 선대 가주의 유지를 받들었으니 이호송을 벌한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숙부의 의심이 풀렸는지 묻고 남자는 그 대담함에 격분한다. 그러자 가주께서는 젊은이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남자와 싸웠다고 말한다. 한 남자가 그가 돌아왔을 때 멀쩡해 보였는데 정말로 선천징기를 사용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치료해준 맹주님과 신의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당오열은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전령이 뛰어들어와 가주님을 찾는다. 종일은 걱정스럽게 그 장면을 보며 상황이 매우 나쁘고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린맹에 도착을 알리려 하지만 대협 유진학은 이미 전가간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다. 검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든 가문 구성원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 말을 잃는다. 미소를 지으며 유진학은 종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종일은 그 손길에 완전히 얼어붙는다. 대협은 자신의 도착을 알리며 미소와 함께 전가간의 모든 이들이 그동안 잘 지냈는지 묻는다. 당무열은 절하며 맹주님께 인사하고 주인공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다. 검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격식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가주가 사과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다른 중요한 말을 하려는데 검제는 자신도 가주의 무례함을 개의치 않겠다고 말해 다른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당무열은 그 대담함에 아연실색하며 검제께서 무례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묻는다. 곧이어 그는 대협의 방문은 영광이며 무례함 같은 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기회를 틈타 당호열은 절하며 자신을 맹주님께 표국의 책임자라고 소개한다. 유진학은 그를 쳐다보며 심각한 눈빛으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뿐이다. 갑자기 대협의 눈이 황금빛의 위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찬다. 그는 전가간에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표정으로 주인공의 숙부를 쏘아본다.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으로 그는 당호열에게 대화에서 빠져줄 수 있겠냐고 묻는다. 남자는 완전히 겁에 질려 두려움에 말을 더듬으며 사과한다. 가주가 지금 차를 대접하기 어렵겠다고 말하지만 유진학은 개의치 않는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무린맹의 맹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검제는 가주에게 돌아서서 먼저 그와 당가 전체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심각한 표정은 그 문제가 모두에게 극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협은 깊은 존경을 표하며 정중하게 폭언한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앞으로 할 말을 준비한다. 모두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무린맹을 대신해 사과한다. 황제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모든 가문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진다. 당무열은 제자를 더 잘 가르쳤어야 했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는 젊은이의 스승으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유진학은 이것이 피해자와 당문에 대한 사과라고 말한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난 소란에 대해 큰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가주는 그 순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하들의 무대응에 대한 후회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때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주인공이었다고 밝힌다. 젊은이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다. 이 때문에 가주는 가문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받기를 거부한다. 그는 젊은이의 용맹에 대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맹주에게 이 사건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의 몸짓은 가문과 조카의 명예를 지키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청성파가 자신들의 수치를 덮기 위해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과거처럼 그 화살이 자신과 당문을 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맹주는 그의 걱정이 결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오늘의 소동에 관해서는 청성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확고한 눈빛으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맹주로서의 그의 말은 경쟁 문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주인공은 결과가 전혀 나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청성파의 손을 묶고 아버지의 입지를 다시 세우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황제는 몸을 돌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작은 일이 하나 남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며 이제 또 무엇일지 궁금해한다. 맹주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젊은이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그의 표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그에게 다가가 그는 그 순간 아무도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왔지만 그 요청은 모두에게 완전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검제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 그 요청에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방금 들은 것을 믿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린다. 주인공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서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맹주가 자신을 제자로 삼겠다고 한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젊은 가주가 스승의 6번째 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이호성이 파문당했으니 5번째가 될 것이라고 정정한다. 맹주의 제자가 있는 문파는 중심 세력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는 당문이 마침내 오랫동안 잃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문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가능성이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것은 가문이 권력의 정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다. 맹주는 젊은이의 반응에 재미있다는 듯 작은 미소를 짓는다. 그는 젊은이가 마침내 자기 나이에 맞는 얼굴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유진학은 주인공의 진심 어린 놀란 표정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는 이제야 정말 젊은이처럼 보인다고 덧붙인다. 주인공은 맹주에게 후한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당호열은 가문 내에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며 패닉에 빠진다. 모두가 놀랍게도 우리의 주인공은 맹주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가 사과하는 동안 유진학은 미소를 지으며 옷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황제는 거절을 무시하고 다음날 함께 개봉으로 가자고 그를 초대한다. 이에 주인공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깨달은 유진학은 그가 정말로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의 놀란 표정은 그가 이런 대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맹주는 이것이 첫 거절이라며 거절의 이유를 묻는다. 주인공은 사과하며 미래에 자신의 가문을 대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격식 있는 몸짓으로 그는 황제의 유일한 스승이 무당인 것처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충성의 진짜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유일한 스승은 당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강력한 기운을 뿜어낸다. 가족을 지키려는 그의 결심은 확고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가주 당무열은 자랑스러움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젊은이의 태도는 그가 가문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힘과 충성심을 보여준다. 유진학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동의하고 주인공은 내심 안도한다. 그는 다행히도 맹주가 평소에 금광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속으로 특권은 유혹적이지만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의 마공이 발각된다면 그것은 그의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끝이 될 것이다. 맹주는 그 결정에 여전히 약간 실망스럽다고 인정한다. 주인공은 동의하며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단 한 번의 타격에 담긴 태극의 기술을 기억하고 그 원리에 감탄한다. 무당무공의 깊이는 그를 완전히 감명시켰다. 갑자기 황제는 충격을 받으며 젊은이가 어떻게 그것을 간파했는지 궁금해한다. 주인공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은 그를 터무니없이 놀라게 했다. 그러고는 당문의 가주에게 몸을 돌려 젊은이의 놀라운 재능을 칭찬한다. 맹주는 젊은이가 큰 잠재력을 가진 보기 드문 천재임을 알아본다. 유진학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젊은이가 정말로 매우 탐난다고 인정한다. 그를 제자로 삼고 싶은 욕망은 여전히 매우 강하고 무시하기 어렵다. 가주는 그에게 감사하며 매우 친절하다고 말하지만 거절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이면의 모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조카의 결정을 신뢰한다. 주인공은 확고한 시선을 유지하고 황제는 그를 억지로 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은 대청의 미스터리와 긴장감의 분위기를 남긴다. 유진학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황금빛을 띤 검을 뽑는다. 주인공은 큰 놀라움과 함께 즉시 무기에 새겨진 달빛 문양을 알아본다. 그러자 검이 강렬한 에너지로 빛나고 그는 그 이름이 월파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 세대의 무인들에게 작은 빚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상황을 고려하여 그는 주인공에게 무기를 건네며 그 신비한 특성이 언젠가 그를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가문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고 운석철로 단조된 검을 알아본다. 그들은 그가 그런 희귀한 무기를 젊은 가주에게 주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당무열은 이것이 단순한 사과의 선물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황제가 공식적으로 당문의 젊은 가주를 인정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빛나는 검을 들고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생각한다. 그는 신물을 만들 재료가 방금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결론 내린다. 갑자기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적인 면이 아주 운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신물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고 무례하지 않도록 무기를 받는다. 유진학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선물을 받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직후 맹주는 앞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개인적인 선물을 건넨다. 그는 젊은이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제시하라고 조언한다. 유진학은 그 물건만 있으면 그의 어떤 요청이든 마치 맹주 자신의 요청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보장한다. 이것은 그에게 중원에서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줄 것이다. 당호열은 젊은이에게 주어진 그 많은 특권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전설의 검에 이어 이제는 위대한 무림맹주의 개인적인 상징까지. 증오와 질투에 눈이 먼 그는 저 꼬맹이가 뭐가 그리 특별한지 의아해한다. 그의 분노의 참 표정은 그가 조카를 얼마나 경멸하는지를 보여준다. 그 후 장면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술이 그릇에 따라지는 것을 본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나무 탁자를 비춘다. 탁자에 앉은 삿갓을 쓴 의문의 남자가 매우 화를 내며 자신의 불운을 불평한다. 그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매우 좌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바로 앞서 굴욕을 당했던 경비대장 손유고님이 밝혀진다. 그는 손에 든 종이를 구기며 증오의 찬 눈으로 주인공을 저주한다. 한 식당에서 한 남자가 사천 전체가 단가 때문에 떠들썩하다고 말한다. 그는 맹주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영광을 되찾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용의 후계자 호위대와 소동에 대해 들었는지 묻는다. 그는 그들 모두가 중벌을 받았고 대장은 신장으로 유배되었다고 밝힌다. 첫 번째 남자는 그곳이 산악 지역인지 묻고 그의 친구는 그 정보를 확인해준다. 그는 대장의 중요한 직책에서의 경력은 영원히 끝났다고 덧붙인다. 손유곤에게 돌아와서 그는 우리의 주인공이 싸움에서 투사기술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며 완전히 격분한다. 그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신을 처벌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주먹을 꽉 쥐고 붉은 기운에 휩싸인 채 그는 이 굴욕을 갚겠다고 맹세한다. 그의 복수는 가차 없을 것이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장면은 매우 어둡고 조용한 밤 사천단가로 전환된다. 보름달 빛 아래 여러 경비병들이 웅장한 저택의 뜰을 순찰한다. 지붕 위 한 곳에서는 2명의 경비병이 검을 든 채 초소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밤은 고요하지만 일어난 모든 일들 이후 공기 중의 긴장감은 높다. 그의 방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매우 생각에 잠겨있고 상황에 대해 약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그가 모든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가 경비병 수를 늘리라고 명령하고 그가 떠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모든 걱정과 보살핌이 현재로서는 완전한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불효한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의 표정은 그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갑자기 그가 선물로 받은 월영검이 떠오르며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무기의 기운이 방 전체를 황금빛의 매우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검을 집어들고 매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검을 뽑는다. 칼날은 푸른 기운과 인상적인 초월적인 힘으로 빛난다. 그러고는 갈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무기를 손에 들고 방 밖으로 달려나간다. 우리의 주인공은 마침내 그의 거대한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밖에서 경비병 중 한 명이 그림자가 자신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완전히 놀라 뒤를 돌아본다. 그 인물의 속도에 그는 웅장한 저택의 뜰 한가운데서 얼어붙는다. 잠시 동안 경비병은 방금 자신을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아마도 그저 자신의 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다른 경비병들 옆을 지나간다. 그의 은신과 속도는 너무나 뛰어나서 그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그의 새로운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그는 황금빛 기운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한 줄기 빛이 뜰 안의 어두운 밤을 잠시 비춘다. 터무니없는 속도로 그는 황금빛 번개처럼 공중을 가로지른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정확하며 그의 강도 높은 훈련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수준이 올랐을지 모르지만 경비병들의 실력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주무기를 만들기 위해 대장간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고 그는 공기 중에서 매우 이상한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다. 중요한 존재나 기억을 감지하자 그의 눈이 커진다. 그러고는 땅에 강하게 착지하며 커다란 먼지와 바람을 일으킨다. 그의 전투 자세는 그에게 닥칠 어떤 도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멀리 있는 단가 마을을 바라보며 그는 향수에 젖는다. 그 장소의 광경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의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자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어와 나중에 폐허가 된 번화했던 마을을 보여준다. 파괴된 모습은 그를 깊은 슬픔과 많은 분노로 가득 채운다. 그는 그때 모두가 가문의 최악의 순간에
가문을 버리고 떠났던 것을 기억한다. 그 배신과 유기는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괴롭힌다. 단호한 표정으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의 복수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이전과 같겠지만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미래를 바꾸려는 그의 결의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스스로를 정정하며 그는 가문을 이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단지 영광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힘으로 이끌 것이다. 그가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 강력한 푸른 기운이 그의 발을 감싼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의 새로운 터무니없는 힘의 증거이다. 예, 그는 검을 들고 준비하며 첫 번째 파도가 거기서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의 거대한 복수와 재건 계획이 마침내 시작되려 한다. 만철에라 불리는 가문의 대장간에 도착하여 그는 검을 굳게 쥔다.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의 손이 무기자루를 꽉 쥔다. 문 앞에서 그는 평소라면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지만 늦은 밤이라 귀찮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그는 손을 뻗어 정각의 커다란 철문을 연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그를 놀란 표정으로 중간에 멈추게 한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그를 쏘아보며 이렇게 늦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대장간에 있는 그 남자의 존재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평정을 잃지 않고 그는 공손한 자세를 취하며 정각의 주인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그의 진지한 표정은 그가 이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속으로 그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 그 남자는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이며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그를 잘 대우한다. 그가 당가의 성씨조차 가지지 않은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의 어깨에 있는 큰 흉터는 그가 숙련된 전사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그는 가문의 모든 대장장이들의 스승이자 만철의 주인이다. 굳은 살과 흉터로 가득한 그의 손은 그의 노력과 헌신의 증거이다. 우리는 흑수공, 위대한 대장장이 고영연을 만난다. 우리의 주인공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마주하고 땀 한 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른다. 그는 그 대장장이가 선대 가주인 당이태 때문에 가문에 헌신했지만 가문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중립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 때문에 그날의 기억은 우리 주인공의 마음속에 특히 생생하다. 그는 만해 표국이 가문으로부터 독립했던 순간을 회상한다. 그 당시 강력하고 신성한 검을 만드는 대만 전념했던 그 장인은 배신자 방호열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가를 떠났다. 대장장이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기억이 다시 그를 괴롭힌다. 곧이어 그 남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토록 많은 원망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눈빛은 돌이킬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지금은 계획을 미루고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결정한다. 실망한 표정으로 그는 늦은 밤에 장인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의 표정은 그런 식으로 계획이 중단된 것에 대한 좌절감을 보여주지만 우리 주인공은 급한 생각이 나서 대장간에서 실행에 옮기러 왔다고 말한다. 이에 흑수공은 그저 눈을 감고 그에게 계속하라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반응에 혼란스러워하고 대장장이는 그에게 하러 온 일을 하라고 말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 남자는 그에게 꾸물거리지 말고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라고 말한다.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 소가주님께서 대장간 문 앞에 계시다고 알린다. 놀란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소울임을 알아보고 소녀는 지난번 일에 대해 모든 것을 감사한다. 어린 소녀는 약간 슬퍼 보이며 다른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미소를 지으며 우리 주인공은 안심했다고 말하며 그녀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장인은 가주께서 우리 주인공에게 7일 밤낮으로 외출을 금지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놀라고 대장장이는 소녀에게 그를 귀찮게 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한다. 그는 장인이 장비를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며 다음에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미 대장간 안에 들어온 흑수공이 그를 부르자 우리 주인공은 즉시 대답한다. 대장장이는 매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잠시 침묵하지만 그는 그냥 잊으라고 말하고 소녀 소울과 함께 떠나기 위해 돌아선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둘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주인공은 일단 그 문제는 제쳐두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문을 밀고 대장간으로 들어가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검을 쥔 채 그는 이 드문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고수에게 무기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주인공은 그게 다 완전한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무공을 초월할 수 있는 신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들을 분석하며 그는 공방의 기술이 너무 평범한 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 주인공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커다란 금속 칼날을 집어듭니다. 무기를 손에 들고 그는 이것이 공방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그 대장장이가 장인이라 불릴 자격은 있지만 그의 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물이 없어도 마교에는 수많은 마병과 무기가 있습니다. 대장간 앞에서 그는 그것들이 아마 자신의 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무기일 것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렇기에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신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가죽 장갑 한 켤레를 끼며 평소에는 단조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페달을 힘껏 밟으며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화로를 달구기 시작합니다. 화로에 불이 붙자 그는 자신을 준비시키며 지금 하려는 일은 특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월영도를 대장간의 강렬한 불길 속으로 직접 집어넣습니다. 불 앞에서 그는 이것이 다른 기존의 대장간들처럼 평범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에 엄청난 집중력을 담고 그는 창조 과정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전생과 마교의 비극적인 침공을 기억해냅니다. 그때의 고통과 혼란이 되살아나고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파괴와 혼돈 속에서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며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백발이 된 채 절망과 고통에 찬 그의 비명소리가 다시 그를 괴롭힙니다. 분노로 이를 악물고 그는 그 끔찍한 날 느꼈던 무력감을 다시 체험합니다. 땅에 누워 그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자신이 살아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그는 왜 혼돈 속에서 자신만이 살아남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물을 만드는 금속 공예가이자 동시에 악마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가의 시조만이 이룰 수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혈마를 끝장내겠다고 맹세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의 분노에 찬 비명은 그의 기억 속에 울려 퍼지며 작업에 대한 결의로 가득 채웁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 이미지가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그의 마음속에 되살아납니다. 그는 완전히 무력하고 희망 없이 거꾸로 매달려 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혈마군주가 나타나 그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했지만 우리 주인공은 증오심에 차 거절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군주는 거절에 동요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악당은 남은 가문 사람들의 목숨은 신경 쓰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마군주는 자신에게는 그들이 살든 더 좋은 곳으로 가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림을 통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군주는 다음번에는 선물로 그들의 머리를 던져주겠다고 위협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런 잔인한 남자가 그들을 살려둘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렇다면 차라리 거래에 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가족 중 남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침내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물은 사용자의 무공을 기반으로 한다며 조건을 내겁니다. 이 때문에 그는 혈마군주에게 그의 무공을 자신과 공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그는 복수의 칼날을 피우겠다고 맹세했고 그리하여 10개의 신병이 탄생했습니다. 이 10개의 무기는 10대 마병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탄생을 알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공방의 불로 운처를 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한공의 힘으로 그는 그것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검의 칼날이 완전히 녹아 금속 틀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는 커다란 나무 망치를 집어들고 무기 단조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모루 위에서 엄청난 힘과 속도로 금속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직후 그는 칼날을 물통에 담가 빠르게 식힙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무엇이든 벨 수 있는 무기를 생각합니다. 그러자 혈잔마후의 상징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대장간 앞에서 그는 천잠살을 만들며 그것이 9장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한 장을 들고 이제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집중된 눈빛으로 그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은 원본 천잠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직후 그는 황색 기운을 방출하여 황금빛 천을 향해 쏘아 보냅니다. 그는 1000개의 천잠의 실을 훨씬 능가하는 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그는 10대 마병의 자매품인
강력한 천잠살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창조물을 철라망이라 이름 붙이고 갑자기 한 인물이 천장에서 떨어져 그를 공격합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땅에 있는 우리 주인공을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리며 돌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철라망이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며 그를 공중에서 멈춰 세웁니다. 이에 공격자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를 보며 무림맹의 정예치고는 꽤 부주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는 그가 전 호위대장임을 알아보고 그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합니다. 손유고는 그 대담함에 격분하고 우리 주인공은 싸우기 좋은 때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손에 푸른 실을 든 채 그는 방금 정말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인공은 상대방을 도발하며 그가 더 이상 정예 호위대의 대장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침입자는 자신의 평범한 이름으로 불리자 격분하고 소녀는 그가 혼자 나타나준 것에 감사해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포착한 주인공은 방금 만든 새로운 신물을 시험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결정합니다. 위협적인 눈빛으로 젊은이는 저기 도시에서 그를 찾아다닐 수고를 덜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짜증이 난 남자는 공격을 시도하지만 곧 자신의 검이 소년의 새로운 마법실에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는 증오에 차서 자신의 칼날의 강력한 일격 한 방으로 그 꼬마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공격자의 무기는 실에 믿을 수 없는 저항력에 부딪혀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소녀는 극도의 기술로 실을 당기며 아주 쉽게 싸움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 대장은 실들이 주위 공기를 위험하게 가르자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의 경쟁자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무 무기나 잡았다는 것을 알아채지만 그것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악당이 주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인상적인 속도로 움직이며 대장간의 모든 그림자 속으로 푸른 빛의 궤적을 퍼뜨립니다. 금속 조각들이 현장을 가로질러 날아다니자 적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젊은이가 어느 방향에서 공격하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빠르고 결정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검은 실에 둘러싸인 배신자는 최선을 다해 방어하려 하지만 매초 압박이 증가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상대방이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방어와 회피에 집중할 작정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과거의 유명한 선녀문에서 배운 진정한 비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강력한 기운이 나타나며 무결신 사술의 첫 번째 기술이 실행됨을 드러냅니다. 파괴적인 충격과 함께 그 일격은 목표물을 정통으로 맞춰 상대를 그 힘에 완전히 기절시킵니다. 적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주인공은 이제 기가 없으니 더 이상 신분을 숨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다른 무기를 뽑아 들고 모든 속도와 힘을 다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닥치라고 말하며 파괴적이고 맹렬한 공중 공격으로 전진합니다. 배신자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기이며 젊은이는 그 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전 대장은 승리를 확신하고 싸움을 끝내기 위해 칼날을 들고 전진하지만 주인공은 붉은 섬광으로 그를 마주하고 칼날의 충격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적의 검은 소년의 방어에 부딪히자 박혀서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그 충격으로 공격자는 뒤로 내동댕이 쳐지고 이상한 검은 점액을 땅에 뱉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푸른 기운에 휩싸인 손을 보여주며 자신의 비기를 드러냅니다. 그는 신사술의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원형 방패를 만듭니다. 악당은 실로 만들어진 방패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왜 그런 것을 사용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 이유는 적의 검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신사술이 간단한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말라고 남자에게 계속 말합니다. 운철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신성한 실의 기회 자체로 강화되는 기술이지. 게다가 철라망은 감싸는 모든 것을 강화시켜 뚫을 수 없는 갑옷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가장 강력한 뇌폭탄조차 쉽게 막아낼 수 있다. 공격자는 검은 진액을 더 뱉어내고 온몸으로 퍼지는 고통을 느낀다.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남자는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고 젊은이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그 말을 무시하고 주인공은 싸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주인공은 그가 보인 자신감에 비해 실력이 형편없다며 적의 실력을 비웃는다.
이에 남자는 수련도 거의 하지 않은 신참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주인공은 그를 붙잡고 형당에 넘겨야 하니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다른 녀석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훈을 가르쳐주겠다며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남자는 다른 이의 운명을 기억하며 겁에 질려 그런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소리친다. 절망한 그는 단전이 파괴될 수는 없다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한다. 이에 주인공은 남자가 아직 무언가를 시도할 힘이 남아있다는 것에 놀란다. 갑자기 거대한 빛의 폭발이 일어나고 적은 필사적인 탈출 기술을 사용한다. 벽에 구멍이 뚫리고 주인공은 배신자가 좀 더 버틸 줄 알았다고 말한다. 파괴의 잔해 속에서 떠다니며 그는 도망자가 자기 일만 더 만들고 있다고 불평한다. 장면은 밤에 빽빽하고 어두운 대나무 숲으로 전환된다. 그곳에서 전 대장이 나무 사이를 숨가쁘게 달리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이류무사라고 여기는 자에게서 이렇게 치욕스럽게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소년의 눈을 떠올리고 그것이 마공수련자의 눈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은 내력을 모두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그는 젊은이가 자신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에게 내공이 더 많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살아남고 미래에 복수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에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부러진 검을 든 채 그는 연맹이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경쟁 세력에 합류할 것을 생각한다. 그는 알고 있는 비밀 정보를 넘겨주면 이 새로운 곳에서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갑자기 그는 배신자는 돌아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다. 갑자기 주인공이 나타나 적의 머리는 장식이냐며 하필 이곳으로 도망쳤냐고 묻는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 어두운 숲의 대나무가 강철보다 더 단단하다고 설명한다. 배신자는 검기를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젊은 대장장이에게서 다시 한번 도망치려 한다. 그는 찌르기 공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힘과 속도를 다해 앞으로 돌진한다. 전 대장은 필사적인 마지막 일격으로 소년의 심장을 꿰뚫으려 하지만 공격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그의 무기는 철라망의 실에 쉽게 막힌다. 공격자는 자신의 공격이 실패하고 무기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보랏빛으로 빛나는 눈으로 주인공은 인상적인 숙련도로 실을 조종한다. 그리고 그는 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숲속에서 이리저리 내던진다. 남자는 그 지역의 단단한 대나무에 격렬하게 내동댕이 쳐지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른다. 실이 대나무를 감싸며 새로 만들어진 철라망의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곧이어 실이 배신자의 몸을 감싸 그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실이 붉은 기운으로 빛나며 그를 조이자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주인공은 철라망은 한 번 문 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남자는 소년이 선천지기에 강력한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제압당해 패배한 채 충격에 빠진다. 그는 젊은이의 힘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한 채 그를 미친 괴물이라 부른다. 배신자는 그 순간 주인공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용서를 구하며 잠시 이성을 잃었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대장장이는 경멸하며 그를 벌레라고 부르며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를 멀리 던져버리고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한다. 남자는 땅에 엎드려 목숨을 살려준 당 공자에게 필사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저 등을 돌리고 숲속으로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쓰러진 남자는 사실 소년의 등 뒤에서 완전히 사악하고 배신에 찬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그는 젊은이가 다음 생에서나 교훈을 배우라며 소리치고 단검으로 그의 등 뒤에서 공격한다. 배신자는 방심하는 것이 무인의 최후라며 계속 소리치고 온 힘을 다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예상대로 목표물에 맞지 않자 혼란스러워한다. 주인공은 사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보라색 기운의 단검이 형성되자 적의 팔을 붙잡는다. 젊은이는 남자가 자신이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배신자의 참회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대장장이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가죽 장갑을 벗는다. 위풍당당한 자세로 그는 마침내 싸움을 완전히 끝낼 준비를 한다. 젊은이는 한숨을 내쉬고 어두운 숲바닥에 쓰러져 있는 적의 시체를 본다. 쓰러진 시체를 보며 그는 이제 제거해야 할 적이 한 명 더 남았다고 혼자 생각한다. 장면은 가문궁전으로 바뀌고 누군가 어떻게 경비대장이 그런 공격을 시도했는지 의아해한다.
한 남자가 처음부터 경비대장을 징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지도자 중 한 명이 이 상황으로 인해 생긴 이 모든 난장판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묻는다. 분노한 원로 중 한 명이 제지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 보상 계획을 처리하라고 소리친다. 젊은이의 행보가 정파 무림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장면은 가문저택 호위 책임자의 사무실로 바뀌고 쥐 한 마리가 방을 가로질러 달린다. 어두운 방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묻는다. 한 남자가 자신들의 계획에 정예낭인 무사를 끌어들이는데 문제가 없을지 묻는다. 게다가 그는 무림맹의 호위 임무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해한다. 다른 공모자는 절정의 초절정 고수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므로 잘못될 리가 없다고 덧붙인다. 미소를 지으며 남자는 술을 권하고 사내대장부라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호위 임무가 끝나자마자 단가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약속한다. 두 사람은 중앙에 바둑판이 놓인 탁자에 앉아 대화를 이어간다. 그러자 남자는 가면을 쓰고 다른 공모자들의 제안을 수락했음을 확인한다. 계획의 주동자는 상대방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축하한다. 주인공의 숙부는 사악하게 웃으며 재앙을 행운으로 바꿔준 조카에게 고마워한다. 장면은 매우 고요한 밤 커다란 궁전 밖으로 전환된다. 우리의 주인공은 지붕에서 뛰어내려 강도 높은 훈련을 준비한다. 곧이어 그는 땅에 강력한 주먹을 내질러 거대한 푸른 기운의 파동을 방출한다. 그 충격으로 그는 위로 솟아오르며 새로 깨어난 힘에 대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준다.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 채 그는 훈련이 자신의 몸에 큰 무리를 주고 있음을 깨닫는다. 숨이 차면서도 그는 일어나 그 순간 회복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망치를 들고 그는 신녀가 중원에서 주문에 가장 능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 때문에 천의의 원형인 천라망에도 저주가 새겨져 있었다. 그로 인해 유일하게 해금된 비술은 약지에 깃든 1.필살기다. 그는 능력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결코 목표물을 놓치지 않으며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절정경의 막바지에 있는 전 대장이 혈교의 일원보다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부교주를 상대로는 대등한 싸움을 하겠지만 교주를 상대로는 50합이 한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풀립 하나가 놀라운 정밀함으로 베어지며 새로운 능력의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강력한 무형의 단검인 신살마병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이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그는 이번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현재로서는 그 신기를 기껏해야 3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갑자기 비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는 혼란스럽게 자기 방 문을 쳐다본다.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그들을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누님이라고 부른다. 경비병이 그녀를 막아서며 가주께서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한다. 쟁반을 든 젊은 여인은 그 명령이 혹시 모를 공격자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지 자신을 냉대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경비병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길을 막지 말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인사하고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앉자고 제안한다. 곧이어 두 사람은 넓은 방 중앙에 있는 탁자에 마주 앉는다. 팔짱을 낀 채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젊은이는 그녀가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고 방금 또 다른 소동에 휘말렸으니 그녀의 분노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훈계하려 할지 궁금해하지만 곧 어린애처럼 매를 맞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아가씨는 최근에 그 모든 고생을 겪은 사람치고는 아주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누님에게 사과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그에게 마실 것을 건네고 청년은 그릇에 담긴 액체가 무엇인지 묻는다. 누님은 100년 된 설삼을 이틀 동안 다렸으며 그것이 그의 몸보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누님에게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의아해한다. 그는 그 상이 그녀가 용봉지회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받은 것이었음을 기억한다. 그러자 누님은 자신에게는 쓸모가 없어서 그냥 썩히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은 그것이 거짓말이며 그녀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혼자서 싸워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수련에서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그래서 소녀는 마실 수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의 성의를 무시할 거냐고 묻는다.
대장장이는 어릴 때는 그 표정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저 이상하게 느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를 완전히 공포에 떨게 한다. 이 기억 속에서 그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손에 검을 든 적과 마주하고 있다. 주인공은 전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굴욕적으로 패배했는지 회상한다. 그러자 그는 예전 적의 이름을 외치며 숨을 헐떡이고 땀을 흘리며 환각에서 깨어난다. 걱정이 된 누님은 그의 곁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은지 묻는다. 청년은 그저 모든 것이 괜찮으며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누님은 그에게 탕약을 마시라고 고집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주인공은 누님을 바라보며 그녀의 고집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성의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무공의 더 높은 경지로 이끌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소녀는 그릇을 들고 명상하는 동안 잠시 자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장면은 별이 빛나는 밤 가문 대전 밖으로 전환된다. 갑자기 누님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뜬다. 주인공이 명상하자 강력한 푸른 기운이 그의 몸에서 폭발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다. 누님은 그 설삼의 가치가 최소 15년치의 순수한 내공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자 청년은 일어서서 누님에게 끝났으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푸른 기운이 그를 완전히 감싼 채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 후 그는 누님에게 그녀의 주무기가 여전히 그 유명한 철선인지 묻는다. 누님은 허리에 찬 신물을 가리키며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미소를 지으며 소녀는 그의 벌이 끝나는 날 대장간으로 오라고 약속한다. 갑자기 경비병이 가주의 도착을 알리고 주인공은 그 방문에 놀란다. 남자가 위풍당당한 자세로 방에 들어서자 소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두 남매는 그에게 인사하고 청년은 누님 역시 방문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큰 탁자 위에 빈 탕기를 쳐다본다. 이에 누님은 허락 없이 설삼을 가져온 것을 기억하고 당황하며 해명하려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방에서 나가라고만 말하고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물러난다. 주인공은 누님이 떠나는 것을 보며 아버지를 혼자 상대하도록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가주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청년은 예라고 대답하고 이 모든 상황에 약간 긴장한 채 아버지를 마주한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남자는 아들이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지난번 적들을 상대할 때 아들이 무언가를 숨겼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설명한다. 소녀는 충격을 받고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아버지는 자식이 변하면 언제나 알아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며 그를 안심시킨다. 감정이 북받친 청년은 그러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묻고 청년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밝히고 주인공은 그 대답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가주는 평생 동안 연맹을 따랐고 그것이 가문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한다. 가문에 빚을 졌다고 느끼면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결코 후회한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그것이 바로 이 순간까지만 사실이었다고 덧붙인다. 남자는 자신의 아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이에 아버지는 촛불을 응시하며 더 진지한 대화를 위해 소년을 부른다. 그는 청년의 방식이 거칠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주는 필요할 때 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신부터 변하겠다고 이어서 말한다. 지지의 대가로 아버지는 주인공에게 단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소년에게 그의 행동이 정당하더라도 협객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자신의 큰 걱정이 아들의 과도한 복수심이라고 밝힌다. 그는 악당들을 쓰러뜨리는 데에만 전념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 사라져야 마땅한 자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년은 그 걱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안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아버지에게 딱 한 번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제거될 자격이 없다면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맹세한다. 가주는 아들의 약속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으로 눈을 감는다. 대답에 만족한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장면은 밤으로 전환된다. 보름이 지나고 마차가 지나가는 번화한 거리가 보인다. 마차 안에서 누군가 이런 외진 고치고는 꽤 번화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한 여인이 젊은 아가씨에게 말이 무례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제자는 짜증을 내며 그저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고 하고 다른 제자는 침묵을 지킨다.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당가가 감히 위대한 아미파를 비난하냐며 위하해한다. 장문이는 그녀의 무례함을 꾸짖고 젊은 여인은 순진한 척하며 입을 가린다. 그러자 사부는 그녀를 벌하며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 기마 자세를 취하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장문이는 이 모든 상황에 뭔가 매우 이상한 점이 있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당가가 쇠퇴하고 있다는 소문을 떠올렸지만 이곳은 번창해 보인다. 밖에서는 거대한 줄 속에서 군중이 밀치고 다투고 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수에 놀라며 자신들의 문파보다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챈다. 군중 속 두 남자가 당 소가주의 의술이 신의 경지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으며 천상의 의원에게서 수련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아미파 일행은 마차에서 내리며 당가가 예전의 의술에서 최고였다는 말을 듣는다. 소녀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더 우월한 자신들의 문파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다. 한 남자가 그녀의 말을 엿듣고 아미파는 부자들만을 위한 곳이며 일반 백성은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더욱이 그는 며칠 전 그 청년이 아미파조차 포기했던 사람을 치료했다고 밝힌다. 제자는 격분하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지만 사부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말한다. 젊은 여인은 사람들이 문파를 무시한다고 불평하지만 장문이는 그녀에게 경고를 상기시킨다. 회상 장면에서 태사부는 그들에게 당가에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경고한다. 장로는 그녀가 중요한 임무에 실패하면 직접 장문인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다. 제자 중 한 명이 방문을 알리겠다고 제안하지만 사부는 가문의 의술을 보고 싶다며 거절한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문파를 능가한다고들 하는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문 안에서는 환자들이 매우 빠르고 계속해서 차례로 불려 들어간다. 아미파 일행은 사람들의 흐름을 관찰하고 장문이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응시한다. 그녀는 놀라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료를 끝낼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제자 중 한 명이 사부에게 진료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다고 말한다. 다른 젊은 여인은 그들이 단지 환자의 고통을 마비시켜 치료를 위장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녀는 그것을 사기 행위라고 부르고 그 순간 새로운 여인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타난다. 젊은 여인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안으로 따라오라고 청한다. 제자는 진짜 의원들은 환자를 속이고 해치기 때문에 이 관행을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그녀는 분노에 차 안내인을 쏘아보며 이 상황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안내인은 그들을 대기실로 이끌고 곧 소가주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다. 장문인은 매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닫힌 문을 응시한다. 호기심에 그녀는 문틈으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엿보기로 결심한다. 방 안에서는 우리의 주인공이 앉아서 그날의 다음 환자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제자들도 엿보며 재수없는 놈처럼 생겼고 경비도 허술하다고 속삭인다. 젊은 여인은 여전히 사기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사기의 증거가 잡히는 즉시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한 어머니가 젊은이에게 도움을 애원하는 동안 딸은 울지 말라고 하고 그는 미소로 그녀를 진정시킨다. 주인공은 무엇이 문제냐고 묻고 소녀는 다른 의원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한다. 그는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몸을 던진 적이 있냐고 묻고 어머니는 그 정확한 질문에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는 석 달 전 딸이 마차를 피하기 위해 굴렀다고 확인해주자 주인공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상태가 정강이 신경을 손상시켜 근육을 마비시켰다고 설명한다. 문파의 제자는 충격을 받으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단했는지 궁금해한다. 사부와 다른 젊은 여인은 자신들조차 한눈에 내릴 수 없었던 완벽한 진단이었다고 인정한다. 이에 금발 소녀는 자신의 사부와 동료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희망에 찬 눈으로 어머니는 젊은 가주가 정말로 딸을 치료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지금 바로 하겠다고 답하며 강력한 기운이 담긴 검은 침을 꺼낸다. 의심 많은 제자는 침이 그의 마음처럼 검다고 투덜거리며 교활하다고 말한다. 문파 장문인과 다른 제자는 젊은이의 솜씨에 완전히 경악한다. 사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가는 침으로 그토록 많은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 물건이 자신이 비싸게 산 신물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보고 신기라고 부른다. 다른 젊은 여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음수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 위아해한다. 갑자기 어린 소녀는 기뻐서 뛰며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소리치고 어머니는 감사를 표한다. 문파 장문이는 치료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소녀의 신경과 경맥을 깔끔하고 매우 정밀하게 다시 연결한 것을 본다.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는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사부는 그를 비할 데 없는 천재로 인정한다. 장문이는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과 자신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다. 그녀는 대사부의 경고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당가의 보물을 엿보다가 들켰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린 소녀는 작별 인사를 하며 다시 오겠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귀여운 미소로 이미 나았으니 그러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그를 다시 보고 싶다고 말하고 그는 과자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다시 오라고 초대한다. 어머니와 딸은 행복하게 껴안고 어린 소녀는 이제 나았으니 놀아도 되냐고 묻는다. 이로써 문파 장문이는 들킨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며 이것이 자신의 불신 가득한 행동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인은 엿본 것에 대해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결심하지만 갑자기 무언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제자 중 한 명이 재빨리 반응하여 목장으로 공격을 막아낸다. 화가 나서 그녀는 그게 뭐였냐고 소리치고 주인공은 환자 때문에 내버려 뒀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자기 가문의 비기를 엿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붉어진 눈으로 그는 그들을 위협하며 그곳을 살아서 나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한다. 젊은이는 염력을 사용하여 제자의 검 중 하나를 힘껏 끌어당긴다. 무기는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 벽에 부딪히며 그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다. 충격과 함께 기운의 파도가 새 여인을 격렬하게 뒤로 날려버린다. 젊은이는 기술로 공중에서 검을 잡아채 손에 굳게 쥔다. 그는 전투를 준비하며 양손에 무기를 들고 무리를 향해 나아간다. 짧은 머리 제자는 그가 사용한 귀수공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는다. 장문인이 젊은 가주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다른 제자가 화를 내며 공격하러 돌진한다. 금발 소녀는 경노하여 소리치며 감히 아미파 무리를 공격하느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쉽게 피하며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을 이미 알아챘다고 말한다. 젊은 여인은 폭풍검법을 사용해 일격에 그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하지만 젊은이는 그저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다. 주인공은 빠른 일격으로 소녀의 목을 쳐 바닥에 의식을 잃게 만든다. 문파 장문이는 아무런 감정 없이 쓰러진 제자를 바라본다. 빠른 움직임으로 사부는 의식을 잃은 젊은 여인의 어깨를 단단히 잡는다. 그녀는 제자를 인간방패로 사용하기 위해 주인공 쪽으로 던지지만 젊은이는 동요하지 않고 강력한 검격으로 공격을 계속한다. 여인은 맨손으로 칼날을 맞고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와 함께 두 공격의 충돌로 거대한 기운의 폭발이 일어난다. 다른 제자는 공격의 힘에 뒤로 밀려난 사부를 부축한다. 주인공은 기로된 단검을 만들어 문파 장문인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놀라운 속도로 여인을 향해 투사체를 던진다. 사부는 그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이 없는 것에 감명받는다. 그녀는 이 소년이 평범한 무인이 아니며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젊은이는 땅을 세게 밟고 몸을 날려 새롭고 신속하며 정확한 공격을 가한다. 그는 대사부께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의술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와 함께 소녀는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검자루를 투사체처럼 던진다. 장문이는 자신이 날아오는 물체를 피하는 동안 그가 반대편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에게 올 다음 공격을 대비하는 것뿐이지만 그녀는 젊은이가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놀란다. 다른 제자는 자신의 사부가 계략에 빠져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른다. 장문이는 공격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를 깨닫고 눈을 크게 뜬다. 사부는 진짜 공격이 사실 정면이 아니라 자신의 등 뒤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와 함께 주인공은 기압과 함께 전진하며 무기자루로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여인은 젊은이의 공격을 막으려 했으며 이를 갈고 충격의 고통을 느낀다. 그녀는 맨손으로 무기를 잡아내지만 공격의 힘에 뒤로 밀려난다. 장문이는 장법으로 반격하고 젊은이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뛰어오른다. 여인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과 함께 전진을 계속하며 그를 추격한다. 정통으로 그녀는 손바닥으로 주인공의 가슴을 친다. 젊은이는 약간의 피를 뱉고 충격의 힘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멀리 날아가고 문파 장문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관찰한다. 금발 제자는 두통과 함께 깨어나고 다른 제자는 괜찮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젊은 여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방 한가운데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부와 주인공을 본다. 문파 장문이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며 그 순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하다. 숨을 헐떡이며 주인공은 입가에 피를 닦고 다음 싸움을 준비한다. 그는 일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상대를 마주한다. 젊은이는 여인의 검이 바닥에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너무 과하게 전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사부는 20살 젊은이가 기수공을 그토록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갑자기 실 한 가닥이 검자루를 감아 주인공의 손으로 다시 끌어당긴다. 양손에 무기를 든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싸움을 건다. 여인은 실을 사용하는 무공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가 혼자서 이 경지에 이르렀는지 궁금해한다. 두 제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문파 장문이는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나아간다. 갑자기 주인공의 아버지가 나타나 당가의 무인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기합과 함께 남자는 부하들에게 즉시 적을 제압하라고 명령한다. 이에 호위들이 나아가 젊은이와 문파 장문인을 갈라놓으며 싸움을 중단시킨다. 주인공은 충격을 받으며 애 아버지가 그 순간 그곳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가문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젊은 후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는 제자 중 한 명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화를 내며 괜찮냐고 묻는다. 젊은 여인은 당황하며 단지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젊은이는 그녀를 맹렬히 쏘아본다.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장면은 다른 장소로 바뀐다. 우리는 가문 영지 내의 큰 전각인 폭풍각으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미파 일행이 당가 원로회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본다. 장문이는 젊었을 때부터 가주를 알고 지냈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하지만 남자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하며 변명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신분을 숨기고 가문 영지에 들어온 사실을 문제 삼는다. 가주는 또한 당가에 환자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의심스러웠냐고 묻는다. 그와 함께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의 분노는 매우 명백해진다. 경로하여 그는 오해라는 것이 그녀가 무거운 일격으로 자기 아들을 다치게 한 것이냐고 묻는다. 다른 원로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마무리하러 온 것이냐고 묻는다. 여인은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가주는 검자루를 쥔다. 금발 제자는 모든 것을 자책하며 자신이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다른 젊은 여인은 주인공을 걱정하며 그가 다치지 않았기를 바란다. 갑자기 누군가 이곳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아미파 여인들이 놀라 돌아봅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공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자세로 홀에 들어섭니다. 그는 자신을 당가의 소가주라 소개하며 당가주에게 예를 표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괜한 걱정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몸은 괜찮냐고 묻고 젊은이는 쉬었더니 회복했다고 답합니다. 그러고는 최근 많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피로가 쌓였다고 거짓말하지만 가주는 그에게 싸움에서 내상을 입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젊은이는 모르는 척하며 놀란 표정으로 내상에 대해 묻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신공에 다쳤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는 착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아미파 장문인에게 사과하며 직접 오실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한 자신의 불찰을 계속해서 사과합니다. 은밀한 눈짓으로 젊은이는 장문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원로들은 그가 다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문을 위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젊은이가 고통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소녀는 그저 연기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가주는 충격을 받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묻고 아들은 도움을 청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한 의문의 요청에 대해 생각하는 듯 조용히 아들을 쳐다봅니다. 장단을 맞춰주며 그는 아미파 장문인에게 무슨 속셈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두 세력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그 대가는 아주 비쌀 것이라고 말합니다.